사시남정기. 사시남정기 1편. 명나라 가정연간 금능 순천부 땅에 유명한 인사가 있었는데 성은 유요, 이름은 현이라고 하였다. 그는 개국공신인 유기의 자손이라 사람됨이 현명하고 문장과 풍채가 일세의 추앙을 받았다. 나이 15세 때 실왕 최모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부부의 덕행과 금실이 세인의 칭송을 받았다. 소년대의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부시랑 참지정사의 이름에 명망이 조야에 진동하였다. 그러나 당시 간신이 조정에서 국권을 제멋대로 농간하였으므로 벼슬을 버리고 물러가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다. 유현은 부인 최씨와 금실은 좋았으나 자녀의 소생이 없어서 근심으로 지내다가 늦게서 아들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 부인을 잃은 그는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더욱 벼슬의 뜻이 없어져서 병을 빙자하고 사직한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 한가로이 세월을 보냈다. 그 뒤로 국사에는 비록 참여치 않았으나 일세의 명사로서 그의 청덕을 모두 앙망하였다. 그에게 매제가 있었는데 성행이 유순하고 정숙하여 일찍이 선비 두웅의 아내가 되었는데 초년 고생을 하다가 두웅이 늦게서야 벼슬을 하였다. 유공의 아들 이름은 연수라 하였는데 어려서부터 숙성하였고 나이 차차 자람에 따라 얼굴이 관옥 같고 재주가 뛰어났으며 10세 때 이미 문장이 놀라웠다. 유공이 기특히 여겨서 사랑하였으나 그 재롱을 죽은 부인에게 보이고 함께 즐기지 못하는 것이 한이었다. 유연수 소녀는 10세 때 이미 향시의 장원으로 뽑혔고 15세의 과거에 급제하여 즉시 한림학사를 제수하였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10년 동안 더 학업에 힘쓴 뒤에 출사할 것을 청하매 황제께서 그 뜻을 기특히 여기시고 특히 본직을 띈 채 5년간의 수학 말미를 주셨다. 이에 대하여 유할림이 천은을 감축하고 부친 유공이 더욱 충의를 다하여 국군에 보답하려고 맹세하였다. 유할림이 급제 후에 성운하려고 하매 구원하는 규수가 많으나 좀처럼 허하지 않고 유공이 매제 두 부인과 함께 성중의 모든 매파를 청하여 현철한 소저가 있는 집안을 물었으나 마땅한 상대가 없어서 좀채로 결정하지 못하였다. 그 중에 주파라는 매파가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모든 매파들의 청거가 끝난 뒤에 입을 열었다. 모든 말이 공변되지 못하니 제가 바른대로 소견을 말하겠습니다. 대감의 말씀이 부귀한 곳을 구하면 엄승상대만한 곳이 없고 규수 낭자의 현철한 분을 구하려면 신성현의 사급사댁 소저밖에 없으니 이 두 댁 가운데 택하십시오. 부귀는 본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요 어진 규수를 택하려고 하오. 사급사는 본디 대감 벼슬을 하다가 적소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라 진실로 강직한 인물인데 그 집에 소저가 있는 줄은 몰랐소. 그 소저의 용모와 덕행이 일세에 뛰어나니 더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중매 일을 본 지가 30여 년에 왕공제열의 모든 재상댁을 다니며 신부를 많이 보았으나 이같이 요조현철한 소저를 보기는 처음이니 2번 묻지 마십시오. 우리는 색을 취함이 아니니 현숙한 덕행이 있는 소저라야 하오. 사소저는 덕행과 용모가 출중합니다. 대감이 제 말씀을 못 믿으시겠거든 사소저의 현부련을 다시 알아보십시오. 하고 그 매파는 사소저를 극력 찬양하고 다짐하였다. 매파가 돌아간 뒤에 유공은 매파의 말을 생각하고 두 부인에게 상의하였다. 그러자 부인이 묘한 제안을 하였다. 사람의 덕행과 성질은 필법에 나타나니 사소저의 필체를 얻어봅시다. 우화암의 묘행이를 불러서 우화암에 기진하려던 관음화상의 관음찬을 사소저에게 짓도록 청탁하게 합시다. 사소저의 그 친필을 보면 제 덕을 짐작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청하러 갔을 때 사소저의 선을 보고 올 것이니 묘행이는 매파처럼 좋은 말로만 우리를 속이지는 않을 줄로 압니다. 그것 참 묘안이다. 그러나 관음찬은 매우 어려울 텐데 여자의 글재주로 어찌 감당할까? 어려운 글을 짓지 못하면 어찌 재원이라 하겠습니까? 유공이 매제의 말이 옳다 하고 빨리 사소저의 선볼 것을 재촉하였다. 두 부인이 사람을 우화함으로 보내서 묘의 스님을 불러왔다. 사가와 결친하려고 하나 신부의 제덕과 용모를 알 길이 없으니 묘의 암자에 기진하려던 이 관음화상을 가지고 가서 사소저에게 관음찬을 받아서 보내주시오. 하고 화상을 내주면서 간곡히 부탁하였다. 묘혜가 그 화상을 받아가지고 곧 자기 암자의 일처럼 간청하려고 사급사 집으로 갔다. 소저의 모친은 본디 불법을 신앙하였기 때문에 전부터 출입하던 묘혜가 왔으므로 곧 불러들였다. 묘혜가 안부 인사를 하자 부인이 반겨하면서
오래 보지 못하였더니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우리 집에 왔소. 아시는 바와 같이 소승의 암자가 퇴락하여 금년에 정제를 얻어서 중수하느라고 댁에도 와 보일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 역사가 끝났음에 부인께 한 가지 청이 있어서 왔습니다. 불사를 위한 일이라면 어찌 시주를 아끼겠소마는 비난한 집에 재물이 없어서 크게는 시주하지 못하겠지만 청이라 함은 무엇이오? 소승이 청하려는 것은 재물 시주가 아니옵고 소승에게는 금은 이상으로 귀중한 일입니다. 궁금하니 어서 말해보시오. 부인은 묘혜의 말이 의아스러워서 재촉하였다. 소승의 암자를 중수한 뒤에 어떤 시주댁에서 관음 화상을 보내주셨는데 이 화상은 당인의 명화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뒤에 제명과 찬미의 글이 없는 것이 큰 흠이니 대개 소저가 금석 같은 친필로 찬문을 지어주십사 하고 청하러 왔습니다. 찬문은 산문의 보배라 그 공덕이 칠보를 시조하는 것보다도 더 중하고 찬문을 써주신 소저의 수명이 장원하실 것입니다. 스님의 말이 고맙소. 우리 집 아이가 비록 고금시문에 통하나 이런 글을 치를 수 있을지 좌우간 시험 삼아 물어봅시다. 하고 시녀에게 소저를 불러오라고 명하였다. 이윽고 소저가 나와서 모친에게 무슨 말씀이냐고 대령하였다. 묘혜가 한번 소저를 본즉 용모가 쇠락기이하고 우와 자비함이 실로 관음보살이 강림한 듯이 황홀하였다. 묘혜는 심중으로 놀라며 생각하되 진세 속에 어찌 이런 아름다운 소저가 있으랴 감탄하면서 합장배례하고 물었다. 소승이 4년 전에 소저께 배운 일이 있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스님을 어찌 잊었겠소. 소저와 묘혜의 인사가 끝난 뒤에 부인이 소저에게 물었다. 스님이 멀리 찾아와서 내 필체로 관음찬을 구하는데 내가 그 글을 지을 수 있겠느냐? 소녀에게 지으라고 하시더라도 노둔한 제 재주로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더구나 시부 짓는 것은 여자로서 경계할 일이라 하였으니 스님의 청일지라도 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승이 구하는 것은 원래 시부가 아니고 관음보살님의 그 높으신 공덕을 찬양코자 할 따름입니다. 관음보살님은 본디 여자의 몸이신 고로 여자의 글을 받아야 더욱 좋습니다. 그러니 요즘 여자 중에서 소저가 아니면 누가 이 글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소승의 간청을 소저는 물리치지 마시오. 부인 또한 은근히 딸에게 권하고 싶어하는 눈치로 내 재주가 미치지 못하면 하는 수 없지만 그 글은 보통의 무익지문과는 다르니 웬만하면 지어보는 것이 어떠냐 나도 보고 싶다. 이에 반가워하는 묘혜가 얼른 족자 싸 가지고 온 책보를 풀어서 관음보살의 화상을 펼침에 화폭 위에 바다 물결이 끝이 없다. 그 가운데 외로운 정자가 서 있는데 관음보살이 흰 옷을 입고 머리도 빗지 않은 채 어린 산의 아이를 품에 안고 물결을 헤치고 앉아있는 장면이었다. 그 화법이 정묘하여 관음보살과 동자가 살아서 움직일 듯이 보였다. 그 그림을 본 사소저가 머리를 한번 갸웃하고 내가 배운 것은 오직 육아의 글이요. 불서는 모르니 비록 찬사를 시작하더라도 스님의 마음에 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소승이 듣건대 푸른 연잎과 흰 연근은 한 생명이요. 석시의 자비가 공시의 인과 한 가지라 하니 소저 비록 불서를 애송하지 않더라도 선비의 글로 보살을 칭송하면 더욱 좋을까 합니다. 사소저는 그제야 더 사양하지 않고 손을 정결히 씻은 뒤에 관음화상의 족자를 벽에 걸어 모시고 분양 배례하였다. 그리고 채피를 들고 앞으로 가서 관음찬 120자를 족자 및 여백에 가늘게 쓰고 다시 그 아래에 연월일과 정우근사 배작서라고 서명하였다. 묘혜가 그 글의 뜻과 글씨의 모양을 긋고 칭찬하고 유공댁으로 돌아왔다. 묘혜의 회답을 기다리고 있던 유공과 두 부인은 묘혜가 돌려주는 관음화상의 족자를 받으면서 물었다. 그 소절을 자세히 보았소? 족자 속에 그린 관음님 얼굴과 같은 용모였습니다. 하고 사급사 댁의 모녀와 수작한 이야기를 자세히 보고하였다. 유공이 묘혜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고 이 관음찬의 글과 글씨를 보니 그 재주와 덕행이 범인이 아니다. 하고 족자를 걸고 다시 봄에 글이 청아쇠락하고 필법이 정묘하여 한 곳도 구차한 데가 없었다. 온화하고 유순한 성품이 글에 나타났을 것이라고 칭찬하여 마지 않았다. 그 글에는 관음경은 필경 옛날의 성녀일지니 주나라의 임사와 같도다. 그런데 외롭게 공산에 있음이 본뜻이 아닐지언정 직설은 세상이 돕고 백이숙제는 줄여 죽었으니 처지가 다름이 아니라 위치가 다름이로다. 화상을 보니 흰 옷을 입고 아이를 데리고 있음에 이 그림으로 생각컨대 오직 뜻을 취하도다. 슬프도다. 선역해 풀이 장결하고
세속이 괴이하니 그를 좋아하는도다. 신지를 전이하면 윤기에 해로움이 있는데 관음님은 왜 여기 계심이뇨. 중림에 하강하시니 상우 노체가 인중을 둘렀도다. 그 덕이 세상에 비치니 억만창생이 뉘 아니 공경 흥탄하리오. 극진한 공부의 거룩함이 윤회에 벗어나니 옥이 숨 이름 같아서 불생불멸하리로다. 지공무사한 덕이 천추에 유연하니 그 덕을 한 붓으로 찬양하기 어렵도다. 유공과 두 부인이 관음찬을 보고 칭찬하여 마지 않고 문자와 필법이 이처럼 기묘하여 제 덕이 겸비함을 알겠다. 매파의 말이 허언이 아니었으니 곧 예를 갖추어 다시 통혼하자. 남매가 합의하고 다시 매파를 사가로 보내서 통혼하려고 부탁하였다. 사소저의 덕행을 알았으니 잘 부탁하오. 그 댁에 허운을 받아오면 후하게 상을 주겠소. 매파가 기뻐하며 장담을 하고 사급사의 집으로 갔다. 사소저는 개국공신 4일청의 후예여 사후영의 딸이었다. 후영이 본디 청렴 강직함에 조정의 소인배가 꺼려하였다. 마침 소인배가 반란을 음모할 적에 사후영이 대간의 언관으로 있었으므로 간신들의 작당 농곤을 분하게 여기고 여러 번 상소하다가 도리어 간신의 모해를 받고 소주로 귀양 갔다가 거기서 죽었다. 부인이 비분을 참고 소저를 데리고 고향 본 집에 돌아와서 슬픈 세월을 보내며 소저를 애지중지 길렀다. 소저가 점점 크면서 모친을 모시고 지냈는데 그 용모와 제덕이 기이함은 말할 것도 없이 증자와 같이 편모를 지성으로 받들어 봉양하며 오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다. 딸이 성장하여 혼기가 되었으나 주온될 사람과 방도가 없어서 근심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하루는 매파가 찾아와서 용광색덕을 칭찬하면서 제가 유시 문중의 명을 받자와 귀댁 소저와 혼인하겠다는 뜻을 전하러 왔습니다. 신랑 되실 유알림으로 말하면 소년 등과하여 벼슬이 한림학사에 이르고 소년 풍채와 문장재화가 일세에 압도하니 귀 소저의 용색과 일대가요 아닌가 하옵니다. 부인은 이미 유알림의 풍채가 법률에서 뛰어난 소문을 들은 지 오래였으나 일륜의 대사를 매파의 말만 듣고 가볍게 허운할 수가 없었으므로 소저가 아직 유약하다는 핑계로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았다. 매파가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와서 사실대로 자세히 유공과 두 부인에게 보고하였다. 유공은 실망하고 오랜 생각 끝에 매파에게 물었다. 그 댁에 가서 할멈은 무엇라고 말하였나? 매파가 처음 인사부터 하직하고 오던 인사말까지 자세히 되풀이하여 말하였다. 유공이 그 매파의 교섭 경과를 듣고 문득 깨닫고 내가 소홀하게 할멈에게 잘못 가르쳐 보냈었구나 하고 매파를 돌려보냈다. 그리고 이튿날 유공이 직접 신성현으로 가서 지연을 찾아보고 정중한 중매를 부탁하였다. 아들의 호사로 사가에 매파를 보냈더니 규수의 모친이 규수의 유약을 핑계로 허운하지 않으니 귀관이 나를 위하여 사가에 가주시는 수고를 아끼지 마시오. 노 선생님의 말씀을 어찌 범연히 듣겠습니까? 가시거든 다른 말은 하지 마시고 다만 고 사급사의 청덕을 흠모하여 구원한다는 말만 전해주시오. 그러면 반드시 허운할 줄로 믿습니다. 유공이 부탁하고 돌아간 뒤에 지연이 사가로 찾아가서 부인에게 만나기를 청하자 다른 일로는 찾아올 리가 없는 지연의 방문이라 요전에 매파가 와서 청하던 혼사인 줄 짐작하고 객당을 깨끗이 치우고 손님을 청해 드릴 준비를 하였다. 부인은 딸을 미리 객당의 옆방에 깊이 숨겨두고 노복을 시켜서 지연을 객당 안으로 인도하여 드렸다. 우선 주가를 잘 차려서 대접한 뒤에 부인은 시비에게 전언하여 성주께서 친히 누지에 왕림하셔서 한가의 외로움을 위로하여 주시니 저의 집의 영광이옵니다. 지연이 부인의 인사 전언을 공손하게 다 들은 뒤에 시녀에게 전언하여 소관이 귀댁을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귀댁 소저의 혼사를 꼭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뜻에서입니다. 전임 이부시랑 참지정사 유공현이 귀 소저가 제덕을 겸비하고 자색이 비상함을 듣고 기특히 여길 뿐 아니라 사급사의 청명 정직함을 항상 희망하오매 그 여아의 제덕은 불문가지라 하여 귀댁 소저로 며느리를 삼고자 하옵니다. 유공의 아들은 금방 장원하여 벼슬이 한림학사에 이르옵고 상총이 극하오매 사람마다 사위를 삼고자 하는 바이나 유공은 그 많은 구원을 모두 물리치고 귀댁 소저에게만 나를 통하여 청혼함이니 이 좋은 때를 잃지 마시고 허락하시면 내가 돌아가서 유공을 배울 낯이 있을까 합니다. 부인이 다시 전언하여 대답하되 용호한 여식이 제덕이 부족하고 용모 또한 취할 것이 없는데 성주께서 이처럼 친히 오셨으니 어찌 사양하오리까. 성주께서는 돌아가셔서
쾌히 통혼하겠다는 비가의 뜻을 전해 주십시오. 지연이 크게 기뻐하고 돌아와서 유공에게 그 경과를 상세히 알렸다. 유공은 기뻐하면서 지연의 수고를 치하하였다. 곧 택이라고 혼례 준비를 시작하는 한편 사급사의 청렴결백으로 집에 유산이 없어서 가세가 비난함을 알기 때문에 납패를 후하게 보내었다. 그러나 유공은 아들의 성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부인 최씨를 생각하고 비회를 금하지 못하였다. 어느덧 길일이 되매 양가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예식을 이루매 남풍여모가 발월하여 봉황의 쌍을 이루었다. 신부의 모친이 신랑의 신성 같은 풍채를 사랑하여 딸과 아름다운 쌍을 이룬 것을 즐기면서도 남편 급사가 그 모양을 보지 못함을 슬퍼하는 눈물이 옥깃을 적시었다. 신랑이 신부와 함께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신부가 패백을 드리자 유공과 두 부인의 남매 양이가 눈을 들어서 비로소 신부의 모습을 보니 용모의 아름다움은 말할 것도 없고 현숙한 덕성이 나타나서 주가 800년을 이루던 임사의 덕이 전에 남은 듯하였다. 날이 서산해짐에 잔치 손님들이 돌아가고 신부 또한 숙소로 돌아가매 유할림이 이튿날 밤에 신부와 더불어 운우지락을 이루어서 남녀의 정이 흡연하였다. 이튿날부터 소전은 시부를 효성으로 받들고 남편을 즐겁게 섬기더니 유공이 우연히 병을 얻어서 백약이 무효함에 유공이 소생하지 못할 것을 깨닫고 매제 두 부인에게 길이 탄식하고 유언하였다. 현매는 나 죽은 후에 자주 왕래하여 가사를 주관하고 잘못이 없게 하라. 또 아들 할림의 손을 잡고 너는 앞으로 가사를 고모와 상의하여 가언을 빛내도록 하라. 내 아내는 덕행과 식견이 높으니 가부를 불의로 섬기지 않을 것이니 공경하고 활악하라. 고 유언하고 며느리 사시에게도 너의 현부로서의 요조 성행을 탐복하니 안심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 하고 마지막까지 칭찬하고 신임하였다. 유족들에게 일일이 유언한 유공은 그날 엄연한 자세로 별세하자 할림 부부의 호천애통은 비할 데 없었고 매제 두 부인의 애통이 또한 급진하였다. 상일에 임하여 영구를 선영에 안장하고 할림 부부가 집상함에 애회가 뼈에 사무쳐서 통곡하는 정상이 모든 사람의 눈물을 자아내어서 효성에 탐복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세월이 물 흐르듯이 빨라서 어느덧 삼상을 마치고 유할림이 직임에 나가니 황제가 중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유할림이 조정의 소인을 배척하는 기계가 강직하므로 엄승상이 꺼리고 방해하였으므로 벼슬도 제대로 승진하지 못하였다. 그뿐 아니라 유할림의 나이가 30에 이르렀으나 슬아의 자녀가 없어서 망연하였다. 사부인이 이를 근심하고 할림에게 호소하였다. 첩의 기질이 허약하고 원기가 일정치 못하여 당신과 10여 년을 동거하였으나 일점 혈육이 없으니 불효삼천 가지 죄의 무자의 죄가 가장 크다 하여 첩의 무자한 죄가 존문에 용납하지 못할 것이나 당신의 관용하신 덕으로 지금까지 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매 당신은 누대독신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유시종사가 위태로니 첩을 개의치 마시고 어진 여인을 취하여 등남등녀하면 가문의 경사일 뿐 아니라 첩의 죄도 면할 수 있을까 합니다. 유할림은 허허 웃고서 부인을 위로하여 말하기를 소생이 없다 하여 당신을 두고 다른 첩을 얻을 수야 있어. 첩이 들어오면 집안이 어지러워지는 근본인데 당신은 왜 화근을 자청하는 거요? 그것은 천만부당하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오. 첩이 비록 용렬하나 세상 보통 여자의 투기를 잘 알고 경계하겠으니 첩의 걱정은 마시오. 태후의 일처일첩은 옛날에도 미덕이 되었으니 첩이 비록 덕이 없으나 세속 여자의 투기는 본받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고모 두 부인이 할림 부부의 사정을 살피고 듣건대 옛날의 관저와 수목은 진실로 태자의 투기함이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덕이었지만 만일 문왕이 미색을 탐하시고 의종이 편벽하셨으면 태후가 투기는 하지 않았더라도 어찌 궁중에 원한이 없었으며 규중이 평생 어지럽지 않겠느냐. 지금 시속이 옛날과 다르고 성인이 아닌 범인으로서 어찌 투기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장담하랴. 공연히 옛날의 미명을 사모하여 화근에 씨를 뿌리지 않도록 함이 좋다. 제가 어찌 고인의 미덕만 앙모하겠습니까마는 시속부녀가 인륜을 모르고 시부모와 남편을 업신여기고 질투로 이를 삼아서 가도를 문란케 하는 것을 기탄하는 바이오니 첩이 비록 어리석어도 교화를 못할지라도 그런 폐악을 창수하겠습니까? 제가 비록 어리석으나 몸을 반성하지 못하고 요색에 치목하는 일은 결코 않기로 맹세하옵니다. 그보다도 가문을 이을 후손을 보는 것이 더욱 중합니다.
사부인의 뜻이 이미 굳게 정한 것을 보고 탄식하여 내 뜻은 매우 갸륵하다. 그러나 가부가 만일 너 같은 현부의 간언을 청납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말을 생각하고 뉘우칠 테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고 두 부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매파가 와서 사부인에게 권하였다. 한 곳에 마땅한 여자가 있는데 부인이 바라고 구하는 뜻에 맞을까 합니다. 내가 구하는 여자가 어떤 것인 줄 알고 하는 말이오. 사부인이 묻자 눈치 빠른 매파는 대개 둘째 부인으로 구하시는 뜻이 요색을 취하심이 아니고 사람이 믿음직하고 덕이 있으며 몸이 건강하여 아들을 낳아서 후손을 이을 수 있는 여자인가 짐작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용모와 재생만 잘난 여자는 부인께서 구하시지 않으실 줄 압니다. 호호. 대관절 그 여자의 근본을 자세히 말해보소. 양반댁 사람으로서 성은 교요. 이름은 채란인데 조실 부모하고 지금은 그의 형에게 의지하여 있는데 방년이 16세입니다. 다행히 볕을 다니는 양반댁 딸이라면 하리천녀와 다를 것이니 가장 마땅하오. 하고 남편 한림에게 매파의 말을 전하면서 권하였다. 내가 소실을 두는 것은 바쁘지 않소. 그러나 당신의 말이 관대하여 받아들이겠으니 태길에서 좋도록 하소. 그리하여 곧 그 집에 통원하고 집에서 친척을 모아 간략한 잔치를 열어서 교씨를 제2부인으로 데려왔다. 교씨는 유알림과 본부인에게 예배하고 자리에 앉았다. 주빈 일동이 교씨를 바라보니 자태가 매우 아름답고 거동이 경첩하여 마치 해당화 꽃가지가 아침 이슬 머금은 듯이 고와서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두 부인 혼자만은 안색이 우울해지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날이 저물자 교씨를 화엄 별당에 머무르게 하고 유알림이 새로운 둘째 부인과 밤을 지내는데 남녀의 두 정분이 각별하였다. 이때 두 부인이 질보되는 사씨에게 한림의 둘째 사람은 마땅히 질둔유순한 여자를 얻어야 할 것을 잘못 택한 것 같다. 저토록 절색가인을 얻었으니 만일 저 여자의 성품이 얻을지 못하면 장차 집안이 평온치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다. 하고 미리 걱정하였다. 그러나 사부인은 태연한 태도로 옛날의 위장강의 고운 얼굴과 공교로운 웃음으로도 현덕지덕을 가작하여 지금까지 절대가인이 반드시 간교롭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는데 색이 곱다고 어찌 어질지 않을까? 장강은 어진 부인이었지만 자색은 그리 곱지 못하였던 모양이다. 하고 서로 웃었다. 그러나 이튿날 두 부인은 사씨에게 제3세로 맞은 교씨를 조심하라고 이르고 돌아갔다. 유알림은 교씨 처소의 당호를 고쳐서 백자당이라 하고 12남매 등 5명으로 교씨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교씨는 총명민첩이 지나친 교활한 솜씨로 유알림의 마음을 잘 맞추며 본부인 사씨도 잘 섬겼으므로 집안이 칭찬하여 마지 않았다. 멀지 않아서 교씨 몸에 잉태하였으므로 유알림과 본부인 사씨가 매우 기뻐하였다. 한편 간사한 교씨는 아들을 낳지 못할까 미리 염려한 나머지 여러 무당을 불러서 물었지만 어떤 자는 생남한다고 하고 어떤 자는 생녀한다고도 하였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으면 단명하고 딸을 낳으면 장수한다는 점괘풀이도 하였다. 교씨는 이런 무당들의 불길한 점괘의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근심으로 지냈다. 하루는 12남매가 교씨에게 이상한 말을 속삭였다. 동리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호를 심랑이라 합니다. 본디 남방 사람으로서 여기 와서 우거 중인데 재주가 비상하여 모를 것이 없으니 그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십시오. 교씨가 그 말을 듣고 기뻐하고 곧 자기 거처로 불러들였다. 교씨는 그 심랑에게 운수를 물었다. 임자는 뱃속에 든 아기의 남녀를 알아낼 재주가 있어. 제가 비록 식견이 박지 못하오나 수태한 사람의 남녀를 분별지어 못하겠습니까? 부인의 손을 잠깐 빌려주시면 진맥한 후에 정확하게 판단해 올리겠습니다. 교씨가 팔을 걷고 맥을 짚어 보이자 심랑이 잠시 맥을 짚어 본 뒤에 여맥입니다. 하고 말하자 교씨는 그 엄연한 선언에 깜짝 놀라면서 대감께서 나를 이 댁으로 들여놓으신 것은 한갓 색을 취하심이 아니라 사속할 생남으로 농장지경을 보고자 하신 것인데 만일 처다기를 생려하면 낳지 않느니만 못하니 이 일을 장차 어쩌리요. 제가 일찍이 산중에 들어가서 도인을 만나서 수업하고 복중의 여맥을 남태로 변화시키는 술법을 배운 바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술법을 시험해 보았더니 영험이 백발백중입니다. 부인께서 꼭 생남하시고 싶으시면 저의 그 묘한 술법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교씨가 반색을 하고 그 술법으로 다행히 생남하면 천금을 아끼지 않고 후한 상을 주리라고 약속하였다. 심랑은 그 술법이 매우 어렵다는 태를 뺀 뒤에
문방사호를 청하여 기묘한 부적을 여러 장 써서 기괴한 비방을 많이 한 뒤에 교시의 방 안에 각처와 침석 속에 감추어 둔 뒤에 저의 술법은 끝났습니다. 금후 만삭이 되면 반드시 옥동자를 낳으실 것입니다. 그때 다시 와서 등남 할애를 하겠으며 후하신 상금은 그때 받을까 합니다. 하고 신랑은 자신만만하게 돌아갔다. 그 후에 어느덧 14기 참에 교씨는 과연 순산등남하였다. 어린아이의 이목이 청수쇠락하고 크기가 3살 된 아기만 함에 한림은 본부인 사씨와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고 부복들도 모두 경의하며 칭송하였다. 교씨가 남아를 낳은 뒤로는 유알림의 교씨에 대한 대접이 더욱 두터워지고 사랑이 비할 데 없어서 백자당을 떠난 일이 없고 아들의 이름을 장지라 하여 장중복같이 여겼다. 더구나 본부인 사씨는 아기에 대한 정이 극진하였으므로 교씨가 낳은 아이인지 모를 정도로 두 부인 사이의 정까지 한층 깊어졌다.